엄마에게 내 간을 줄 수 없어요. 그 말은 허공에 무겁게 떨어졌다. 병실은 소리 하나 없이 정적에 잠겨 있었고 오직 신밖에를 알리는 깜빡거림만이 여전히 살아있는 듯했다. 미숙 할머니의 생명은 서서히 바래져 가고 있었다. 연한 파란색 환자복을 입고 앉아 계신 그녀는 조금 구겨진 옷차림이었지만 뒤로 묶인 희끗희끗한 머리와 갸름한 얼굴 그리고 여전히 생생하게 반짝이는 눈빛은 살아온 날들의 고단함과 사랑, 인내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어 고개를 흔들었다. 부인처럼 아끼는 아들을 낳아 기르며 추운 겨울에도 두꺼운 외투보다 교육비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 아이가 지금 그 아들이 엄마에게 자신의 일부를 내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갑게 골짜기를 넘어 퍼지는 바람 같았다. 재현은 고개를 숙이고 바짓단을 꼭 쥐며 이마에 땀을 흘리고 있었다. 죄송해요. 엄마. 검사해보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했어요. 친족이라 안전하다고. 하지만 저도 가족이 있어요. 어린 자식이 있고요. 할 수 없어요. 무서워요. 그의 말을 들으며 미숙의 눈은 멈춘 듯했다. 아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가 40년 동안 지켜온 모정의 끈을 조금씩 잘라내는 느낌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밀려들었다. 아들이 열에 절어 끙끙 앓던 밤, 차가운 수건을 이마에 올려주느라 밤을 새웠던 날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느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그릇을 닦던 날들. 최종 간경화 말기로는 이 시기 아니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친족 기증자가 없으면 대기해야 하는데 기회도 아주 희박합니다. 의사가 두 모자를 보며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때 복도에서 하이힐 소리가 뚜벅뚜벅 들렸다. 문이 열렸다. 민정, 재현의 아내가 들어섰다. 어깨엔 명품 가방이 걸려 있었고 손에는 아이스 커피 컵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병실을 훌듯 지나갔다가 미숙의 창백한 얼굴 위에 멈췄다.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엄마는 아플지는 몰라도 모든 걸 우리 남편에게 맡길 순 없어요. 가족도 있으니까요. 어머니만 계실 때보다 아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건강해야 가족을 돌볼 수 있죠.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서늘한 강철 같았다. 미숙은 여전히 아들만 바라보고 있었다. 민정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고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모든 말을 압도했다. 왜? 라고 묻지도 않았다. 간청하지도 않았다. 다만 눈길을 손으로 내렸다. 한때 아기를 품에 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키던 바로 그 손. 지금은 뼈와 가죽만 남아 있었다. 재현은 엄마와 눈맞춤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엄마는 꾸짖는 말 한마디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그 어떤 질책보다 더 아팠다. 한때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던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할 말조차 없다는 듯이 유리벽처럼 침묵했다. 신밖의 규칙적인 삑삑 소리만 하얀 병실을 채웠다. 오래된 천장, 깜박이는 형광등, 그리고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미숙은 벽을 향해 몸을 돌린 채 누워 있었다. 눈은 감지 않고 굳이 흰 공간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수십 해 전 사라진 무언가를 애타게 찾는 듯이.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도 없었다. 허무감만이 남아 영혼은 조금씩 육체를 떠나가는 것 같았다. 아득한 기억 하나가 또렷이 떠올랐다. 마치 어제 일처럼 1988년 기록적 한파가 몰아치던 겨울이었다. 그때 젊었던 미숙은 복스럽고 둥근 얼굴, 윤기 흐르는 검은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다.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지 8개월, 그녀는 임신 8개월 차였다. 트럭과 버스가 충돌한 사고였다. 배상도 없고 남은 건 사망진단서 하나와 보험회사에서 보낸 30만 원이 든 봉투 한 통뿐이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녀는 세상의 전부를 작은 생명에 걸었다. 젖이 나오지 않아 우유를 사서 삶아 우려 찌꺼기를 걸러내 희석해 마치 약처럼 먹였다. 아기가 태어난 지 열흘째 이상 고열이 찾아왔다. 피부는 푸르게 질렀고 숨은 가빠 따라 울지도 못했다. 미숙은 당황했지만 아기를 얇은 이불에 쌓아안고 눈 덮인 길을 간신히 걸어 중앙소아병원으로 향했다. 택시도 탈 돈이 없었고 곁엔 아무도 없었다. 바람은 귀를 스치고 눈은 흩날렸으며 3번이나 미끄러져 무릎은 피로 물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순간도 아기를 놓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신생아, 수막염 의심. 즉시 입원하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선납금이 100만 원 필요합니다. 미숙은 의사 쪽을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흐릿한 눈으로 떨며 있는 작은 손. 설명이 필요 없었다. 그녀는 주저없이 결혼 반지를 떼어내어 창구에 내밀었다. 이걸로 보증금 좀 부탁드립니다. 꼭 다시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그 뒤 사흘간 그녀는 병원 복도에 찬 벤치에 웅크린 채 밤을 지새웠다. 밥도 따뜻한 옷도 없이 바람만 맞으며 매일 아침 9시면 고작 3분 동안 인큐베이터 앞에 설 수 있었지만 그 단 3분도 그녀는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 그 시간마다 그녀는 어린 아기를 향해 손을 뻗어 속삭였다. 아가야, 엄마 여기 있어. 두렵지 않게 할게. 엄마가 곁에 있어 줄게. 젊은 간호사들은 그녀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누군가는 말했다. 그 여자는 평생 본 적 없는 엄마예요. 그리고 5일째 되던 날 의사가 알렸다. 아기의 열이 내리고 약도 잘 듣고 있다고. 미숙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리며 울음을 삼켰다. 아기가 살아났어요. 그게 다예요. 그게 되니 좋게요. 현재로 돌아와서 병실 바닥에 하얀 타일 위로 오후 햇살이 창문 틈 사이로 길게 드리워졌다. 미숙은 여전히 누워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다. 그녀는 기억했다. 3살 때 아이에게 감겨주었던 털실 목도리. 그녀는 기억했다. 처음 걷는 법을 배울 때 작디 작은 두 발이 자신의 발등 위를 밟던 순간을. 그녀는 기억했다. 어느 겨울밤 아이가 천식으로 괴로워할 때 남은 유일한 스웨터를 찢어 조그만 화로에 불을 지펴 아이를 따뜻하게 해주던 그 밤을. 이제 아이는 어른이 되었고 가정이 있으며 직업과 명성도 있는 남자다. 그리고 그 아이는 방금 막 자신의 간 일부를 기증해 엄마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거절한 사람이기도 하다. 미숙은 가늘게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그녀의 가슴은 아주 약하게 들썩였다. 내가 인큐베이터에 누워 있을 때 엄마는 5날 밤낮을 서서 깨어 있었단다. 지금 엄마는 여기에 누워 너에게 아주 작은 일부만을 바라는데 어쩌면 혼자 죽음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걸까? 늦은 오후 얇은 커튼을 통과한 미약한 햇빛이 차가운 병실 바닥에 연한 황금빛 그림자를 그린다. 병실은 고요하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와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존재를 알린다. 미숙은 침대 머리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다. 등받침 삼은 베개는 낡고 꺼져 있었으며 그녀의 마른 몸을 그대로 본뜬 듯 움푹 들어가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흐릿했고 초점은 어디에도 맞춰져 있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영혼이 아주 먼 기억 속으로 아주 깊은 곳으로 흘러가는 듯했다. 문이 열렸다. 의사도 아들도 며느리도 아니었다. 낯익은 허리 굽은 노인의 모습. 지팡이에 의지에 들어선 그 사람은 낡은 페도라와 바랜 모직 코트를 입은 그 남자는 30년 전 미숙의 이웃이었던 호성 씨였다. 미숙 나 기억나오? 미숙은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 곧 알아차리고 조용히 말했다. 호성 씨, 세상에 몇 년 만이에요. 내가 외곽으로 이사 간 게 벌써 10년이 넘었구려. 그런데 자넨 그때 그대로야. 다만 더 말랐군.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미숙의 침대 곁에 앉았다. 그녀의 마른 손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약국 주인한테 들었어.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간이 많이 안 좋다면서. 그런데 자식들이 기증을 안 하겠다고 했다지. 미숙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쓰라림과 체념이 뒤섞인 일그러진 미소였다. 자네는 여전히 변함없군.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 하나하나는. 호성 씨는 한참을 미숙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때 기억하나? 아이가 고열로 정신을 잃고 자네가 밤새 뛰어서 병원 데려갔던 그 겨울. 눈이 무릎까지 오고 바람이 칼처럼 매서웠지. 미숙은 눈을 감았다. 기억은 다시 폭포처럼 몰려왔다. 기억나죠? 발이 얼어붙고 온몸이 떨렸는데 아이 품 안에서 숨 막힐까봐 쓰러지면 안 된다고 버텼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 거요. 입원비 다 냈는데도 약값이 부족해서 자네가 했던 일. 그날 의무실 들어가서 작은 칼로 손목을 그어
피를 뽑아 약 대신 쓰자고 애원했었지.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미숙은 왼손을 살짝 움츠렸다. 마치 그 옛 상처를 감추고 싶은 듯 했다. 세월도 완전히 지워내지 못한 흉터였다. 오래된 일이에요. 다시 말할 필요 없어요. 아니요. 호성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나는 말해야겠소.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나는 기억해요. 지금 사람들은 자네를 짐짝처럼 보겠지만 나는 아니요. 그리고 그 아이 은우, 그 애는 알아야 해. 그때였다. 복도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문이 벌컥 열리며 은우, 미숙의 손자가 헐떡이며 뛰어들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엄마 몰래 왔는데 할머니 화났어요. 미숙은 눈을 떴고 놀란 표정이 환하게 피어올랐다. 어떻게 왔니? 여기까지 멀잖아. 걸어왔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꿈에서 할머니가 혼자 울고 있었어요. 아이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품은 따뜻했다. 그는 침대에 올라와 할머니 품에 파고들었다. 아빠가 말했어요. 할머니 피곤해서 집에 못 온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 피곤해요? 아빠가 의사 말 안 들었다고 그랬어요. 미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말하려던 찰나 호성 씨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은우야, 알고 있니? 내 할머니는 내 아빠를 자기 피로 살렸단다. 옛날에 아빠가 많이 아팠어. 모두가 포기했을 때 할머니만은 포기하지 않았지.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마치 동화 속 인물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진짜요? 미숙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아이의 뺨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그래, 하지만 이제 기억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 얘야. 아니에요. 나는 기억할 거예요. 그림으로 그릴 거예요. 반 친구들한테 다 얘기할 거예요. 할머니는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은우는 가방에서 4번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삐뚤삐뚤하게 그려진 그림이었다. 작은 집 백발의 할머니가 웃는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 위에는 아이의 글씨로 적힌 문장이 있었다. 할머니는 우리 집의 빛이에요. 미숙은 가늘게 떨었다.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아직도 사람으로 기억해 준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짐도 병든 몸도 기생충도 아닌 빛이었다. 황혼의 빛이 창문을 비집고 병실 바닥을 비쳤다. 미숙과 손자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 이 거대한 냉혹한 세상 속에서 조용히 마주한 두 개의 작은 존재. 은우는 미숙의 허리를 꼭 안았다. 마치 할머니가 사라질까 두려운 듯. 미숙은 속삭였다. 배고프니? 할머니가 과자 있어. 지난번 간호사가 준 거 아직 안 먹었단다. 안 배고파요. 그냥 할머니랑 이렇게 있고 싶어요. 둘이 속삭이고 있던 그 순간 쾅! 문이 또 벌컥 열렸다. 또각또각 굽 높은 힐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다. 차가운 기운이 방 안을 휩쓸었다. 민정 며느리가 서 있었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얼굴은 돌처럼 차가웠고 눈빛은 번득였다. 은우. 귀를 찢는 듯한 외침의 소녀는 깜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다. 도망치려다 멈춰서고 본능적으로 할머니의 손을 꽉 잡았다. 미숙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나지막이 말했다. 민정아, 얘 좀 더 있게 해줘. 이제 막 왔는데. 민정은 듣지 않았다. 그녀는 성큼 다가가 아들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집에 가. 당장? 할머니는 이제 건강하지 않아. 내가 여기 있으면 방해만 되는 거야. 그게 무슨 좋은 일이냐고? 은우는 팔을 뿌리치며 외쳤다. 엄마 거짓말이야. 할머니는 안 방해돼. 내가 오니까 웃으셨어. 울지도 않으셨어. 미숙은 손자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민정은 눈을 치켜떴다. 부탁이니까요. 애한테 자신을 피해자인 양 보이게 하지 마세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환자는 의사가, 가정은 제가 책임져요. 지금껏 말없이 서 있던 호성 씨가 조용히 앞으로 나서며 담담하게 말했다. 민정 씨, 아이와 남편을 걱정하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손자가 할머니를 찾는 게 죄는 아니죠. 민정은 날카롭게 돌아서며 말했다. 당신은 가족도 아니잖아요. 여긴 감상적인 인간애가 들어올 자리가 아니에요. 저흰 현실적으로 삽니다. 그걸 현실이라 부르나요? 호성 씨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고
손자와 못 만나게 막고 간 하나를 물건 취급하며 계산하는 게 현실이라고요. 이 여자가 없었다면 지금 당신 남편도 없었을 겁니다. 민정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싸늘하게 웃었다. 잊었다고요? 아니요. 아주 잘 기억하죠. 하지만 저도 기억해요. 그분이 혼수 불태우겠다고 위협했던 일. 우리가 따로 살자니까 막아섰던 일. 가족이란 건 공만 있는 게 아니라 상처도 있어요. 미숙은 이불을 살짝 쥐었다. 그녀는 반박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시선을 내리고 미세하게 떨었다. 은우는 눈이 벌개지더니 할머니를 꼭 껴안았다. 저 여기 있을래요. 엄마가 화내도 안 갈 거예요. 민정은 한숨을 내쉰 뒤 미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알겠어요. 맘대로 하세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애가 이런 모습에 당신을 보면 안 돼요. 이건 불쌍한 게 아니라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그녀는 돌아서며 굽 높은 힐소리를 또각또각 울리며 병실을 나섰다. 그 소리는 병실에 남은 모든 소리를 삼켜버릴 듯했다. 오랜 침묵 끝에 병실엔 숨소리만 무겁게 남았다. 미숙은 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얘야,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 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아주 강해요. 영웅 같아요. 아빠가 할머니 안 도와주면 제가 커서 도와드릴 거예요. 미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병원에 입원한 일에 처음 지은 그러나 가장 환한 미소였다. 그 눈빛 속엔 처음으로 희미한 불꽃이 깃들어 있었다.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의미 있게 살기 위해.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하나 있다면 그건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도록 지켜주는 거야. 내가 세상을 떠나야 하더라도. 이른 아침 부슬비가 내렸다. 크지 않은 비였지만 끈질기게 내렸고 병실의 이불과 옷깃 사이까지 스며들 듯 서늘했다. 재현이 들어섰다. 수트엔 빗방울이 몇 방울 남아있었다. 그의 얼굴은 눈에 띄게 야위었다. 어머니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재정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다. 그는 인사도 없이 어머니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조용히 병상 옆 탁자에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다. 미숙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는 흐릿하지 않다. 그녀는 아들의 눈에서 회피, 계산,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을 읽었다. 오늘은 혼자 왔니? 회사 안 가고 회사가 지금 자금 재정비 중이라 잠시 휴업 상태예요. 엄마한테 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놀라지도 반기지도 않았다. 아들이 올 때마다 뭔가 중요한 일을 가져온다는 사실엔 이미 익숙했다. 재현은 서류를 꺼내 몇 장의 종이를 펼쳤다. 이건 부동산 사용 위임장입니다. 그냥 임시예요. 나중에 다시 돌려드릴게요. 팔자는 건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미숙은 한참을 침묵하다 허공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래서 이 집은 누구 집이더라? 재현은 순간 멈칫했다. 엄마 거예요. 하지만 엄마 명의로 되어 있어도 그냥 보관만 하는 거죠. 결국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이잖아요. 그래.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엄마는 그 결정을 누구에게 맡긴 기억은 없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재현은 종이를 들쳐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엄마 보세요. 이건 변호사랑 미리 작성한 조항이에요. 소유권은 그대로예요. 단지 일시적으로 담보 설정만 하는 거예요. 미숙은 조용히 있다가 문득 물었다. 전에 내가 폐렴 걸렸을 때 엄마가 뭘 팔아서 너 고쳤는지 기억하니? 재현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지금 그 얘기를 왜 하세요? 대답해봐. 엄마가 결혼 반지를 팔았죠. 맞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결혼 반지, 내 아버지 시계, 외할머니한테 받은 팔찌까지. 엄마는 그 모든 걸 팔아서 너 살렸어. 근데 그때 엄마는 내 사인을 요구하지 않았단다. 지금은 반대야. 넌 종이 몇 장 가져와선 엄마가 사인만 하면 된다고 해. 내가 내 피의 값을 그렇게 매기니. 재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더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도 아시잖아요. 나도 가정이 있어요. 나도 버티는 중이라고요. 엄마가 안 도와주시면 은행이 재산 압류해요. 우리 다 길바닥에 나앉는다고요. 미숙은 조용히 아들을 응시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연약함이 없었다. 그 집은 엄마 집이지.
우리 집은 아니야. 말은 참 잘한다. 근데 엄마가 내 몸 일부를 필요로 했을 땐 넌 줄 수 없다고 했지. 이젠 내가 엄마의 도움을 원하면서 가족 때문이라니. 가족이란 건 고마움으로 함께 살아야지 계산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야. 재현은 손을 꽉 움켜쥐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파일을 정리한 후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엄마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엄마도 아시죠? 엄마가 병세가 깊고 진명이는 아직 엄마 이름. 결국 법은 엄마 편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는 등을 돌리며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냉정하게 한마디를 던졌다. 엄마가 지금은 다 쥐고 있어도 영원히 가질 순 없어요. 문이 닫혔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창문에 비 내리는 소리만 잔잔히 들렸다. 미숙은 오랜 시간 침묵 속에 앉아 있다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낡았지만 정돈된 서류철 속에는 집 소유권 등기 사본, 작성 도중 멈춘 자필 유언장, 흐릿하게 인쇄된 명함 한 장, 한동우 법률사무소 노년 권익보호 전문. 미숙은 명함을 손에 들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젠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아. 죽음을 위한 게 아니라 남은 날들을 누구에게도 흥정당하지 않도록. 이틀 뒤 병실은 여전히 단출하고 차가웠지만 더 이상 체념의 기운은 없었다. 약병과 죽 대신 테이블 위에는 갈색 봉투 하나가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손글씨로 적힌 문구. 위임장 절대 개인용. 오후 간호사가 미숙을 휠체어에 태워 병원 로비로 데려갔다. 가을 햇살이 인도 옆 나무에 부드럽게 기울었고 공기는 잔잔하게 흘렀다. 그러나 그녀 마음속에는 조용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은빛 택시가 병원 정문에 도착하자 기사가 내려 문을 열며 말했다. 미숙 씨 맞으시죠? 한동우 법률사무소에서 예약한 차량입니다. 미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법률사무소. 작은 공간이었지만 깔끔하고 따뜻한 분위기. 천장까지 닿는 책장이 가득 찬 서류들로 무게를 더하고 있었다. 한동우 변호사 50대 중반에 백발이 섞인 온화한 인상의 남자 그녀를 반갑게 맞았다. 오랜만입니다. 미숙 씨, 새해 전쯤 유언장 상담하러 오셨죠? 그땐 말씀하셨죠.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오늘이 그때예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된 서류철을 꺼냈다. 예전 유언장 내용 그대로 사망 시전 재산을 손자에게 물려주는 걸 유지하실 건가요? 아니면 바꾸시겠어요? 미숙은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눈빛이 또렷했다. 위탁으로 바꾸고 싶어요. 죽기 전까지 기다리지 않겠어요. 수탁자는 손자 이름은 은우. 단 조건이 있어요. 그녀는 힘주어 말했다. 은우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는 소유권을 유예하고 그동안 집에 대한 모든 결정은 제3의 독립된 감독자가 맡게 해주세요. 아들 내외는 안 돼요. 그들은 기억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인간을 존중할 줄 몰라요. 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알겠습니다. 완전한 위탁 서류로 정리해 드릴게요. 정신 상태가 명확하신 걸 확인받기 위해 의사와 증인을 함께 모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려면 필요합니다. 좋아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한 가지 더요. 만약 내가 은우가 성인이 되기 전에 죽는다면 임시관리권은 오직 한 사람 호성 씨에게 맡기고 싶어요. 그는 아직 나를 사람으로 여겨주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날 오후 미숙은 병원으로 돌아왔다. 피곤이 얼굴에 맺혔지만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밝았다. 손엔 갓 도장 찍힌 서류가 담긴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병실에 도착하자 민정이 팔짱을 낀 채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도대체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의사도 전화했는데 안 받으셨다잖아요. 미숙은 아무 말 없이 침대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가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지막이 말했다. 일 보러 다녀왔어. 내일. 당신들과는 상관없는 내일. 민정이 미간을 찌푸렸다. 이번엔 뭘 또 멋대로 하신 거예요? 그래. 미숙은 웃으며 눈빛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늙었지만 아직 죽지 않았어. 죽기 전까진 내 집을 누구에게 줄지 결정할 권리는 나에게 있어. 그리고 당신 싫으면 나가도 돼.
그날 밤 재현이 집에 돌아오자 민정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당신 알아? 엄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 만만해. 오늘 변호사를 만났어. 그리고 틀림없이 새 유언장을 작성했을 거야. 재현은 가방끈을 꽉 쥐었다. 뒷목엔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머릿속에는 엄마의 말이 메아리처럼 울렸다. 이제 엄마는 수익을 내는 자산이 아니야. 다음 날 아침 병실에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미숙은 얇은 한자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다. 기억력을 유지하기 위해 늘 반복해 읽던 책. 노안으로 글자가 흐려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여전히 선명했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고개를 들지 않아도 그녀는 누군지 알 수 있었다. 빠르지만 억지로 차분한 척 내딛는 걸음, 비싼 향수 냄새. 큰 손님 만날 때마다 뿌리는 그녀의 아들이 쓰던 그 향. 재현이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조용하지 않았다. 엄마, 미숙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피곤하지 않았다.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이렇게 일찍 오다니. 민정이 말하길 엄마가 집 관련해서 뭔가 했다고 하더라. 그래, 엄마 보여줄 수 있어요. 재현은 목소리를 억눌렀지만 침대 가장자리를 움켜쥔 손은 이미 분노를 말하고 있었다. 안 돼, 엄마. 그는 거의 소리를 질렀다. 그 집은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이에요. 엄마가 잘못 넘기면 우리 삶이 다 무너진다고요. 미숙은 담담하게 말했다. 아니, 난 단지 내 걸 되찾았을 뿐이야. 평생을 남 위해 살았으니 이제 잠깐이라도 나를 위해 살고 싶을 뿐이야. 손자, 그 애는 수십 년 만에 날 사람처럼 느끼게 해준 존재야. 넌 집을 그저 담보자산으로 봤지. 숫자로 계산하고. 재현은 침대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눌려 있었다. 뭐라 해도 좋아요.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은 끝장이에요. 아내, 아들, 우린 안정이 필요해요. 안정? 미숙은 웃었다. 내가 아내한테 아이가 할머니 보러 오는 걸 막게 두고 간이 맞는 유일한 내가 간 이식 거부한 거? 그게 안정이니? 나는 내가 나를 부양하라고 한 적 없어. 그저 사람으로 대우받고 싶었을 뿐이야. 하지만 넌 나를 짐처럼 여겼지. 공기가 묵직해졌다. 재현은 서류철을 꺼냈다. 위탁과 유언을 취소하는 서류였다. 엄마가 아직 날 아들이라 생각하신다면 여기 서명해요. 그 복잡한 법적 장난 그만두고 내가 약속할게요. 엄마 잘 모실 거예요. 미숙은 그 서류를 보며 조용히 아들을 응시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종이는 서명도 할 수 있고 찢을 수도 있어.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런 약속 몇 마디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넌 모를 거야. 엄마가 어떤 고통 속에서 깨달았는지 평생 키워온 자식이 날 걸림돌로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내가 그 종이에 사인하면 그건 내 자신을 찢는 거나 다름없어. 재현은 말이 없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쥐었다가 풀기를 반복했다. 난 나쁜 아들 아니야. 엄마도 알잖아요. 아니,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넌 악한 건 아니야. 하지만 넌 너무 실용적이야. 그리고 실용주의는 가족을 병보다 더 빨리 죽여. 가봐라. 엄마는 좀 쉬어야겠다. 재현은 서류를 움켜쥔 채 돌아섰다. 그가 문을 열려는 찰나 그녀가 부드럽게 불렀다. 언젠가 정말로 엄마를 이해하고 싶어질 때가 오면 그땐 종이 대신 꽃 한 송이 들고 오렴. 엄마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야. 엄마는 그냥 엄마로 기억되고 싶을 뿐이야. 문이 닫혔다.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미숙은 서랍에서 작은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손편지 한 통이 있었다. 변호사에게 보낼 봉투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유언장 원본을 보관하시되 특별 보호자 호성 씨가 없이는 절대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마십시오. 그녀는 속삭였다.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 다만 아무도 모르게 마치 누구를 위해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조용히 사라질까 봐 두려울 뿐이야.